1945년 봄 베를린은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치 권력의 중심지였던 곳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쪽에서 거침없이 징역해온 소련군은 이미 오데르 강 앞에 도달하여 수도를 점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3제국은 동맹국도 증원군도 출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적처럼 보였던 그 제국은 이제 임시변통의 전선, 모순된 명령,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공포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절반을 기록적인 시간 안에 정복했습니다. 영국만이 저항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히틀러는 빠른 승리를 기대하며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지형, 그리고 붉은 군대가 진격을 막았습니다. 모스크바는 함락되지 않았고 전선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끊임없고 길고 피비린내 나는 후퇴였으며 이는 베를린 거리에서 끝났습니다. 스탈린이 수도의 통제가 그 이후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것을 그 도시로 향하게 했을 때 베를린은 폐허, 침묵, 그리고 체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수도 안에서 그 마지막 날들은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었을까요? 스탈린의 침묵의 계획. 얄타는 첫 총성 이전에 베를린의 운명을 봉인했다. 1945년 2월 초 주요 연합국 지도자들이 흑해 연안에 허물어져가는 궁전에서 회동했습니다.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은 리바디아에서 탁제 함께 앉아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이 어떻게 재편될지 논의했습니다. 얄타 회담은 평화를 위한 조건을 수립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연합국 간의 긴장, 개별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합의를 추구했지만 개별적인 의도들이 대화의 역동성을 형성했습니다. 소련 지도자의 경우 그의 시선은 적국의 권력 상징이 된 도시 베를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얄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붉은 군대는 동쪽에서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고 그의 병력은 이미 독일의 심장부 가까이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를린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영국군과 미군이 진입할 기회를 얻기 전에 제3제국의 수도에 대한 소련의 통제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 전략에 기반한 경쟁이 아니라 유럽의 상징적 통제를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논의 중에 처칠은 중앙 유럽에서 소련의 진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폴란드의 운명을 우려했는데 폴란드는 영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나라이며 이제 소련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미래의 국제연합을 위한 스탈린의 협력을 얻는데 더 집중하여 더욱 화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소련 지도자에게 정치적으로 기동하고 그의 군대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그의 권위를 강화할 충분한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를린은 스탈린에게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회담 동안 그는 자신의 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들은 나치 저항을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유리한 전후 질서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날부터 도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베를린은 소련의 지배에 놓여야 했습니다. 점령구역 분할 구조는 신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의 동부를 통제하고 영국군과 미군은 서부를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에 초대받지 못했던 프랑스는 나중에 한 구역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도가 평면도 위의 연필과 자로 나뉘었지만 스탈린은 그 종이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각 구역의 병력이 물리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현실을 규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군대가 가능한 한 빨리 베를린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그의 정치적 압력은 단순한 물류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 그가 가질 실제 권력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대화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여러 순간에 처칠은 자신이 소련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루즈벨트는 비록 신체적으로 약해졌지만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스탈린은 반대로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의 목표는 이미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일, 즉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연합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군대가 베를린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대화와 병행하여 소련 군사 고문들은 이미 독일 수도에 대한 최종 공격을 위한 예비 작전선을 그려놓은 상태였다. 비록 작전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듬어질 것이었지만 스탈린의 정치적 의도는 명백했다. 서방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영토 점령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소련 지도자에게 승리는 말이나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그의 사단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토의 양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폴란드의 미래였다. 처칠은 망명 중인 폴란드 정부의 인정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루블린에 세워진 친소 정권의 권위를 옹호했다. 논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소련 지도자의 견해가 우세했다. 이것은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징후가 되었다. 즉, 현장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베를린도 포함했다. 스탈린의 제3제국 수도에 대한 집착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 차원에서 그는 소련이 유럽 전쟁의 진정한 승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념적 차원에서 그는 나치즘의 이미지를 그 중심부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리고 상징적 차원에서 그는 베를린 함락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비용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얄타 회담 기간 동안 소련 지도자는 독일에 대한 빠르고 결정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미래의 일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붉은 군대가 멈추거나 느리게 진격하면 동맹국들에 비해 이 점을 잃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크림반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요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공세를 가속화하라는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회담 이후 며칠 동안 소련 선전기관은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정권이 통제하는 언론에서는 파시즘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소련 인민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치 점령하 민간인들의 고통이 강조되었고 오직 소련만이 전쟁 없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화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베를린 공격은 피할 수 없는 임무처럼 보였다. 소련 지도부는 또한 공세를 위한 내부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전투가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승리에 대한 축하 행사가 조직되었고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붉은 군대의 영웅적 인물들이 부각되었다. 이 모든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음 몇 달 동안 겪게 될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 보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외교적 관점에서 소련 지도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패를 사용했습니다. 루즈벨트나 처칠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제안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항상 힘의 위치에서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징역을 통해 실제 이익을 공고히 하면서 특정 공식적인 약속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를린은 지도상의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된 전략의 최종 지점이 되었습니다. 얄타 회담은 독일 수도 점령에 대한 명시적인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모든 요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동유럽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합법화했고 점령 구역에 대한 핵심적인 양보를 얻었으며 베를린으로의 단호한 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군사적 준비는 곧 진행될 것이었지만 승리는 그러한 외교 회담에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이 크림반도에서 헤어질 때 많은 합의들이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지도자는 법적인 명확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형적 이점, 경로에 대한 통제, 그리고 멈추지 않는 군대의 지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역사는 조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된 폐허에서 쓰이는 것이었으며 베를린은 그 페이지를 닫는 열쇠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자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정치 전략은 이미 윤곽이 잡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최종 공격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나치즘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했던 도시는 이제 신중하게 구상되었지만 단호하게 실행된 조용한 계획의 최종 목표로 변모했습니다. 거인들의 경주, 주코프와 코네프가 피와 불로 베를린을 놓고 다투다. 얄타 회담 이후 며칠 동안 스탈린은 확고한 생각, 즉 행동할 때가 왔다는 생각과 함께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외교 단계는 지정학적 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베를린의 실제 통제는 군사적 진격의 속도와 결단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크렘린의 첫 보고서부터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독일 수도는 가능한 한 빨리 점령되어야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탈린은 자신의 가장 경험 많고 야심찬 두 명의 장군인 거르기 주코프와 이반 코네프를 신뢰했습니다. 둘 다 소비에트 지도자의 인정을 받았지만 경쟁과 주도권에 대한 욕망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이벌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각자에게 베를린으로 향하는 진격로가 할당되었습니다. 주코프는 제1벨라루스 전선을 지휘했고 코네프는 제1우크라이나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두 전선은 독일 수도를 향해 수렴할 수 있는 선상에 놓여 있었고 이는 곧 암묵적인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자는 제3제국의 심장부에 소비에트 깃발을 가장 먼저 개양하려 했습니다. 스탈린의 압력으로 촉발된 이 경쟁은 성급한 결정과 높은 임명 비용을 수반하는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지형은 엄청난 장애물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는 수도 동쪽에 위치한 젤로프 고지선이었습니다. 주코프는 신속한 징역을 결심하고 1945년 4월 16일에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상당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력은 독일 방어군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늪지대와 짙은 안개, 그리고 일부 구역에서의 미흡한 준비가 더해져 조정이 어려워지고 징역이 늦어졌습니다. 그 공격은 빠른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고 인명 손실 측면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코네프는 적군의 병력 집중이 적은 경로를 활용하여 남쪽에서 진격했습니다. 그의 전선은 더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돌파했고 도시의 남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두 공세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면서 두 장군이 베를린 진입을 놓고 공개적으로 경쟁하도록 허용하여 라이벌 관계를 부추겼습니다. 그는 명확한 지역 경계를 설정하거나 엄격한 조정을 명령하지 않았고 이는 두 지휘관 사이의 긴장과 절박감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시기 동안의 사상자 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출처마다 달랐지만 젤로프 고지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만으로 수만 명의 소비에트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코프는 정치적, 군사적 일정의 압박을 받아 상당한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공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커서 최고 사령부 내에서도 그 전투 동안 내려진 결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은 스탈린의 지지를 유지했는데 스탈린은 사용된 방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코네프 전선으로부터의 보고서는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부대들이 진격하는 속도는 주코프 진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캠페인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에 뒤처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현장 장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공격을 강화하고 적절한 계획 없이 움직임을 강요했습니다. 베를린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유럽 전쟁의 최종 승리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은 모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에트 지휘 체계는 그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지역적 주도권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중위급 지휘관들이 종종 상위 계층과의 완전한 소통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영토 징역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성과 잔혹함으로 얼룩진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병사들이 수도 외곽에 가까워지면서 전선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은 장군들의 징역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발언은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일정한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양 전선이 끊임없이 징역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에트 지도자에게 속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서방 세력이 서쪽에서 거리를 좁힐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의 실질적인 통제가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도에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경로들이 교차하고 겹쳐져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부대들은 많은 경우 각 전선의 작전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작전상의 마찰과 심지어 같은 군대 내 부대들 간의 사소한 충돌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긴급성은 주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진격은 계속되었고 주요 지점에서 저항적이었던 독일 방어선은 끊임없는 압력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19일 며칠간의 끊임없는 전투 끝에 주코프는 마침내 젤로프 고지선을 돌파했습니다. 동쪽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네프는 한편 남쪽에서 슈프레강 강변에 도달했습니다. 양 전선은 이미 최종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치러야 할 전투가 남아 있었지만 도시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들 동안 소비에트 최고 사령부 내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누가 최종 움직임을 조율할 권리가 있는지, 누가 모스크바에 먼저 보고할지, 그리고 승리 후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퍼질지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적의 최종적인 패배가 우선순위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이 개인적,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인했습니다. 주코프와 코네프 간의 경쟁은 문제가 아니라 베를린 정복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도구였습니다. 그 공세의 마지막 구간은 군사 전략, 개인적 야망, 그리고 정치적 압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실수할 여유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각 장군은 마지막 선을 가장 먼저 넘고 싶어 했으며 역사의 평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로가 그려지고 대대들이 이동 중이었으며 독일 수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계획된 공세로 시작된 것이 소비에트군 두 거인 간에 되돌릴 수 없는 경주로 변모했습니다. 유령군, 베를린을 지탱했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 제3제국의 마지막 몇 주를 특징지었던 혼돈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유형의 전투원이 폐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장 SS 사단에 소속된 외국인 자원병들이었습니다. 독일 정규군과는 달리 이 부대들은 유럽의 다양한 국가 출신 남성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출신도 있었습니다.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념적 신념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 때문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를린 최후 방어전에서 그들의 역할은 조용했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 중에는 샤를만유 사단 소속 프랑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 출신과 적극적인 협력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독일 수도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주로 적의 징역에 가장 노출된 구역에 배치되어 결단력과 저항력을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일부는 국회의사당 근처 거리에서 탄약을 다 소진할 때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 옆에는 이전 훈련 덕분에 도시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소규모 부대로 편성된 노르웨이인들이 있었습니다.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 수준은 높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자원병들과 함께 비록 후퇴 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대의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베를린을 방어하는 것은 독일의 패배보다 더 두려워했던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트비아인들은 가장 많은 수의 그룹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국에서 소련의 지배를 목격했으며 SS와 함께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 통제의 귀환에 저항하는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 부대들은 도시로의 접근에 중요한 지점에 배치되었으며 그곳에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비교적 자율적이었지만 방어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독일군과 협력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의 참여도 중요했는데 이들은 청색사단의 옛 구성원들이거나 부대가 철수하면서 중부 유럽에 남겨진 이념적 자원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위험 임무에 배정되었습니다. 일부는 전략적 건물에서 작전했고 다른 일부는 여러 진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어 지식과 이전 경험은 전술적 교류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점을 주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같은 운명을 공유했습니다. 베르마흐트의 재래식 지휘 체계에 통합되지 않고 SS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작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다양한 군사 부문 간의 긴장을 유발했지만 분쟁의 마지막 날에는 적의 진격을 막아야 할 필요성 앞에서 그러한 차이점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목표는 터널 입구, 기차역, 정부 중심부로의 접근로와 같은 도시 내 핵심 지역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원들의 이념적 성향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모두 공산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발트해 국가들이나 루마니아인들처럼 소련의 위협이 현실이었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일부는 플랑드르인들이나 크로아티아인들처럼 나치 담론에서 반향을 찾은 민족주의 운동에서 세뇌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의 사명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대들의 내부 조직은 유연했습니다. 계급은 인력 가용성과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많은 독일 SS 장교들은 혼성 그룹의 조정을 맡아 같은 파견대에서 여러 국적을 결합했습니다. 자원 부족은 무기 공유나 진지의 지속적인 재배치와 같은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혼란은 전통적인 군사 논리를 뒤엎었습니다. 명확한 전선도 정해진 후방도 없었습니다. 외국 군대와 독일 병사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적어도 몇 시간 더 버틸 수 있는 방어 공간을 찾았습니다. 일부 구역은 이들 집단의 끈기와 도시 전술에 대한 사전 지식 덕분에 며칠 동안 성공적으로 방어되었습니다. 통신은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많은 분견대가 반독립적으로 작전했습니다. 그들은 단거리 무정이 전령을 사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폭격 소리에 따라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규율은 강제보다는 헌신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지점까지 왔다는 자각이 그들을 저항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치 선전은 이 전투원들을 볼셰비키에 맞서는 유럽 연합의 모범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군의 더 전통적인 간부들에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붕괴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군도 환영받았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버티고 모든 블록을 방어하며 적이 상징적인 건물을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집단은 도시 중심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지휘 벙커 근처에 외국인들이 있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전투 효율성 덕분에 큰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위 지휘관에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지정된 연락책을 통해 정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대체 병력은 없었고 부상자들은 대개 자신의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가용 병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록이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비록 파괴된 건물의 지하에서라도 교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탄약은 화력이 약한 부대들 사이에서 재분배되었습니다. 밤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적의 침입이 심화되었고 시야가 방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경계 초소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어떤 소리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전투와 전투 사이의 침묵은 불안했지만 재정비하고 다음 저항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3일 동안 여러 집단이 항공부와 중심부 근처에 다른 건물 주변의 핵심 위치로 이동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잔해, 연기, 교차 사격 속에서 극심한 상황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많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최종적인 함락을 몇 시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군대는 대열을 지어 행진하지 않았고 전투의 마지막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달이나 연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전투원이었고 긴급 상황에서 조직되었으며 이미 패배한 것을 알고 있는 대의를 방어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짧았지만 강렬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폐허가 된 정권의 파편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외침까지 저항하다. 중심가는 피와 연기로 가득 찼다. 베를린의 거리는 경계가 모호한 전장으로 변모했고 무너진 모든 구조물은 방어 기회를 제공했으며 모든 구석에는 잠재적인 위협이 숨어 있었다. 도시는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잃고 폐허와 연기, 끊임없는 화염의 미로가 되었다.
군대의 징역은 킬로미터가 아닌 어렵게 확보한 미터 단위로 측정되었다. 전투는 주택, 사무실, 공장, 영 내부에서 벌어졌고 전선이라는 개념은 모든 지역으로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는 시가전 속에서 희미해졌다. 독일군은 건물 잔해를 임시 요새로 활용하여 분산되고 예상치 못한 저항 지점을 만들었다. 버려진 공장은 임시 방어 거점이 되었고 내부 계단은 저격수에게 이상적인 위치가 되었으며 복도는 매복 통로로 변모했다. 알렉산더 광장, 동물원 주변, 라이히스탁 인근과 같은 곳에서는 전투가 특히 격렬했고 이 지역의 통제권은 몇 시간 만에 여러 번 바뀌었다. 판처파우스트는 독일군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다. 간단한 조작과 장갑 차량에 대한 파괴적인 능력 덕분에 좁고 잔해로 가득 찬 거리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었다. 지하실이나 무너진 벽 뒤에서 병사들은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 사격하고 사라졌다. 각 성공적인 공격은 즉각적인 보복을 불러왔고 종종 소련군의 대응은 사격이 이루어진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붉은 군대의 포병은 끊임없이 포효했으며 폭발은 전투원과 후퇴하는 병사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도시 지형에서의 엄폐는 부분적이고 불안정했다. 많은 병사들은 보호 없이 개활지 사이를 이동하며 끊임없이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연기 기둥은 붕괴로 인해 발생한 먼지와 섞여 숨쉬기 힘들고 시야가 제한된 환경을 조성했다. 각 교차로는 새로운 위협을 나타냈다. 징역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건물 한 블록을 확보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 층마다, 방마다 병사들은 함정이나 적의 존재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수색해야 했다. 가구, 벽돌 또는 무너진 들보로 즉석에서 만든 바리케이드는 많은 건물의 내부 방어를 강화했다. 높은 곳에서 저격수들은 파괴된 다락방이나 부분적으로 무너진 지붕에서 목표물을 선택했다. 각 명중은 소련군의 징역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대형과 경로를 재편성하도록 강요했다. 이 저격수들 중 일부는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며칠 내내 숨어 있으면서 결정적인 사격 기회를 기다렸다. 라이히스탁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상징 중 하나로 떠올랐다. 실제 행정적 가치는 없었지만 그 상징적 무게는 라이히스탁을 핵심 목표물로 만들었다. 손상된 기둥과 내부 호른 기관총, 수류탄, 소총, 즉석 함정과 같은 모든 종류의 무기로 방어되었다. 계단에서의 전투는 잔인했으며 확보된 미터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휴대용 곡사포, 유탄 발사기, 접촉식 폭발물의 사용은 끊이지 않았다. 어두운 복도와 방 안에서는 근접 전투가 격화되었고 총소리는 울림과 함께 증폭되었다. 종종 총알이 떨어지거나 기동할 공간이 없을 때 전투는 백병전이나 맨손으로 끝났다. 전투원들의 신체 상태는 비참했다. 잠을 자거나 보급을 받을 시간도 없이 많은 이들이 며칠 동안 음식과 식수 없이 지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추위가 사방에서 스며들었다. 부대 간 통신은 간헐적이었고 무정인은 고장났으며 메시지는 직접 전달되어야 했고 이는 전달병들을 끊임없는 포화에 노출시켰다. 버려진 기차역, 교육시설, 그리고 정부 건물들도 전략적 방어 거점이 되었다. 전투원들은 오래된 지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지형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많은 진입로는 잔해나 적의 포화로 막혀 있었다. 종종 마당, 하수구 또는 무너진 틈새를 통해 대안 경로가 열렸다. 날이 갈수록 도시 풍경은 점점 더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건물 외벽은 허물어졌고 거리는 포탄 구덩이로 뒤덮였으며 지붕은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다. 쓸모없게 된 차량들은 주요 진입로를 막았고 부상자들은 대피할 가능성 없이 갇혔다. 널빤지, 문 또는 담요가 임시 들것으로 사용되었고 혹은 단순히 동료들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절망이 모든 골목에서 느껴졌다. 무기 소리, 목소리, 폭발음, 그리고 불과 화약의 지독한 냄새가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부분의 전투원들은 승리의 희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관성 때문이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웠다. 많은 이들이 분쟁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적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육체적인 피로에 감정적인 소모가 더해졌다.
야간 폭격에 대한 불안감, 극심한 피로, 그리고 고립감은 많은 이들을 거의 자동적인 상태로 만들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자동 인형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어쩌면 오지 않을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도 있었다. 전투의 끝은 균일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일부 구역은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저항했고, 다른 구역은 핵심 방어선이 무너지자 항복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여러 구석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격렬하게 싸웠다. 총성, 잔해에 묻힌 비명, 그리고 포병대의 휘파람 소리가 폐허가 된 도시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다. 이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시가전은 세기에서 가장 맹렬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최후의 저항 거점들은 막다른 함정이 되었다. 포위된 이들은 도움이나 대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절망적으로, 혹은 무의미한 명령 때문에 저항했다. 시간은 논리를 잃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먼지와 시체들 사이에서 어떤 이들은 서둘러 쪽지를 쓰거나 벽에 메시지를 휘갈겨 썼는데 다른 기회가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막다른 터널, 베를린 지하에서 수천 명을 삼킨 지하철. 베를린 지하철 시스템은 원래 평화 시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예상치 못한 혼란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시가 붕괴되는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들은 지친 전투원들, 피난처를 찾는 온 가족들, 그리고 명확한 통신이 없는 장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는 지상에서 교전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수단이 되었지만 그 피난처가 곧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들을 연결하던 갤러리와 통로들은 임시 방편으로 점령되었습니다. 대피 계획이나 출입구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는 없었습니다. 기차는 운행을 멈췄지만 그들의 선로는 걸어서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승강장은 너무 붐벼서 앉을 공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가방, 담요, 꾸러미에 둘러싸인 채 무리를 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마다 벽이 흔들렸고 발밑에 땅이 떨렸습니다. 램프는 깜빡이거나 어두워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박한 지하 소련군 공세에 대해 말했고 다른 이들은 독일 당국 자체에 의해 계획된 사보타주를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홍수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거의 믿지 않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느리지만 꾸준히 수위가 오르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한 구석의 웅덩이로 시작된 것이 상부 지역에서 내려오는 급류로 변했습니다. 재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수문이 실수로 열렸다고 지적하고 다른 소식통은 지하를 통한 적의 징역을 늦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물은 주요 터널을 빠르게 범람시켰고 소지품, 시신, 기반시설 잔해를 휩쓸고 갔습니다. 가장 낮은 역들은 몇 분 만에 수미터의 물에 잠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탈출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쓰러졌으며 안전을 위해 그곳으로 옮겨졌던 부상자들은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헤엄치거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봉쇄된 출구나 폭격을 맞은 지역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후퇴하던 전투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역들에서 재집결하던 독일군이 있었지만 물의 범람이 그들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진지와 장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지하 홍수 초기 순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익사하거나 압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시신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장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 물속에서 잦아드는 비명, 그리고 다시 열릴 가능성 없이 닫히는 금속문들. 지하철의 일부 구역은 더 오래 버텼습니다. 그곳에서 피난민들은 발견한 것으로 임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벤치, 널빤지, 거리에서 구해온 가구들, 젖은 담요나 나무 조각으로 통로를 봉쇄하여 물의 유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액체는 균열을 통해 새어 들어왔고 배수구를 통해 올라왔으며 계단을 통해 내려왔고 정지된 객차 안에서 물살을 형성했습니다. 통신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동하는 무전기도 질서 있는 대피를 조직할 지휘관도 없었습니다. 각 그룹은 독자적으로 행동했고 결정은 즉석에서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아 수위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폭격 속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아무런 피해 없이 성공했습니다. 탈출 경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난민들은 지하철의 정확한 노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침수된 구간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어두운 구간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나 물의 흐름에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을 따랐고 누군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절망이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그룹이 막힌 입구를 억지로 열고 문을 부수거나 임시 방편 도구로 얇은 벽을 허무는 장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모두 공기나 다른 길을 찾으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노력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습기가 또 다른 적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머물던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은 제대로 치료될 수 없었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식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와 산소 부족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어둠이 가장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다음 한 걸음이 물속으로 이끌지 아니면 추락으로 이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왜곡되었고 방향 감각은 쉽게 상실되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쪽 끝에서 실수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재난의 결과는 즉각적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상이 점령되고 전투가 멈췄을 때 지하철 복구 작업은 비극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떠다니는 객차들, 무너진 벽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수백 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일부 구간을 청소하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심리적 충격 또한 깊었습니다. 많은 베를린 시민들에게 지하철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공포와 죽음과 관련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들은 세대 간에 전해졌고 지하 홍수 사건은 도시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암울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침수된 터널 한가운데서 상관들과 연락이 끊긴 일부 전투원들은 새로운 집결 지점을 즉석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립과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불규칙한 결정을 초래했습니다. 10명, 15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부분적으로 마른 구역으로 후퇴하여 결코 오지 않을 반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기 저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하철은 함정일 뿐만 아니라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홍수는 지휘부가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던 전략적인 지하 수송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일부 부대는 물을 펌핑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의 흐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술 구역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도 기술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직감, 희망, 그리고 축적된 절망의 혼합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여러 시신들은 직접적인 침수가 아닌 극심한 온도 때문에 사망한 흔적을 보였다. 주변의 한파, 강제된 부동, 그리고 축축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다. 베를린의 지하망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음침한 묘지로 변모했다. 침수된 각 지역은 방향을 잃은 도시에, 그리고 가장 내부의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던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주었다. 경계로서의 몸, 부서진 여자의 일기. 붉은 군대의 베를린 입성은 수천 명의 독일 여성들의 현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도시는 효과적인 방어 구조도 군사적 협조도 없이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력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전선에 나타나는 공포가 아니라 어두운 구석, 어슴푸레하게 불 밝혀진 계단,
더 이상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드러나는 친밀하고 일상적인 공포였습니다. 점령의 첫 밤들은 마비시키는 공포와 혼란에 뒤섞인 감정으로 경험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은 지하실에 숨어 있었고 잦은 옷을 입고 그름이나 더러운 옷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려 병들었거나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발각된 사람들은 나이, 신체 상태 또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폭행당하곤 했습니다. 위협은 눈에 보이는 휘장이나 공식적인 명령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도시의 절대적인 혼돈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 시절을 살았던 한 여성의 일기는 인간 붕괴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 적나라한 증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장 없이, 불필요한 극적인 요소 없이 쓰인 이 일기는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던 감정적 공허함을 날 것 그대로 반영합니다. 각각의 일기 항목은 굴욕 속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한 단면입니다. 성폭력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과 정체성의 체계적인 파괴였습니다. 한때 질서정연했던 도시는 끊임없는 공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소련 군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더 나쁜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보호를 보장받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이 대규모 강간의 위험을 줄인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대가로 사용하여 자신의 생존을 협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분쟁이 끝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침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포는 영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은 더 이상 안전을 제공하지 않았고 벽은 비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 여성들 스스로가 용기가 아닌 절망 때문에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언제든지 무장 단체가 나타나 강제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방공호 역할을 했던 지하실은 억눌린 고통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침묵 속에 서로를 안고 눈물을 참으며 피신해 있었습니다. 일기는 학대가 점진적인 체념을 어떻게 유발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저항하고 숨거나 협상하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그러한 폭력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기의 언어는 놀라움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계산된 냉정함으로 변해간다. 서술자는 더 이상 왜 다시 일어날지 묻지 않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 묻는다. 시계는 소리를 낮추고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고 집에 들어온 병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을 알리는 적이 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력뿐만 아니라 대안의 부재였다. 기댈 곳이 없었다. 독일 당국은 사라졌거나 민간인 만큼이나 마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점령자들은 전투원과 시민을 구별하지 않았다. 정의나 보호가 전무한 상황에서 독일 여성은 총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배와 복종의 행위로 벌어지는 이름 없는 전쟁에 노출되었다. 여러 여성이 시골 지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접근로는 검문소로 가득했다. 일부는 노인으로 변장하거나 신체적 질병을 가장하거나 가정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떤 전략도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음식을 나누었던 이웃들이 두려움이나 이익 때문에 밀고자가 될 수 있었으므로 넘겨질 위협은 항상 존재했다. 두려움은 결국 모든 이성을 무력화시켰다. 군인들과 강요된 관계가 항상 노골적인 폭력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다. 때로는 친절한 제스처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군인들은 식량, 보호 약속 또는 담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반은 변함이 없었다. 점령자의 지배적인 위치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불평등한 관계였다. 여성은 실제적인 결정권 없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였는데 이는 이미 축적된 고통에 죄책감이라는 부담을 더했다. 침묵이 가장 흔한 도구였다. 일어난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환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옷 속에 숨겨졌고 감정은 도시의 잔해와 함께 묻혔다. 많은 이들은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부는 일기 작성자처럼 글을 쓰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 페이지들 속에서도 공백은 계속된다. 기록 없는 날들, 잘린 문장들, 끝나지 못한 생각들. 감정적인 생존은
일상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차를 준비하고 잔해를 정리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모든 일상적인 몸짓은 조용한 저항 행위가 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는 조직 때문이 아니라 통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한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작은 상호 지원 공동체를 형성했다. 음식은 공유되고 입구는 감시되었으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이는 미치지 않고 무언가가 여전히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네트워크조차도 취약했다. 한 번의 비명, 예상치 못한 방문만으로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 일기는 죄책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았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의 혜택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많은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부추겨지기도 했다는 불편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여성들의 몸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생각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속을 떠돌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화자는 멀어진 시선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소리에 놀라거나 위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이 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어떤 몸짓을 피하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생존 본능이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설령 부드러운 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변장시키고 숨기고 하녀나 병든 딸로 위장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비명과 부서진 문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상처받은 한 여성의 일기는 영웅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이나 공공연한 반항 행위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조용한 저항, 완전히 항복하지 않기 위한 침묵의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고통입니다. 그 증언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으며 극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면에서 직접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겪었지만 소수만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쓰기로 결심한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무질서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그 글쓰기 방식은 가장 깊은 곳부터 파괴된 도시의 정서적 반영처럼 기능합니다. 일기의 각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했고 결코 글로 쓸 수 없었던 것을 반영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유했던 그 침묵, 많은 이들이 짊어졌던 그 내면의 짐, 아무도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했던 그 방식을 감지하게 됩니다. 점령이 끝났을 때조차 그날들은 눈빛 속에, 습관 속에, 표현 방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고통은 이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일기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겪었으며 비록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나치 권력의 마지막 막. 베를린 총리실 지하 벙커는 아돌프 히틀러가 제3제국 말년에 피신했던 곳으로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절박한 결정, 최후의 협정,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된 의식의 최종 무대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적의 포화 아래 무너져가는 동안 그 지하 공간 안에서는 나치 권력의 종말이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작별 인사나 엄숙한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마지막 날들에 더 이상 현실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보고서들은 완전한 저항에 대한 그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작전상 논리가 없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벙커는 강제적인 일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그가 서명하는 문서, 군사적 의미 없는 회의들. 점점 가까워지는 소련군의 포탄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상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다가올 일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옷을 입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며 외부의 혼란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사적이었지만 마지막 한 주 동안 벙커 안에서 거행된 간략한 결혼식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잔류는 우연이 아니라 배우자의 운명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는 즉흥성 없이 조직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방법들을 확인하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남겼으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때가 되자 두 사람은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몇 분 후 마른 소리가 참석자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계획되었던 대로 증인도 말도 없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지하 공간에서 요제프와 마그다 괴벨스도 그들을 그 폐쇄된 환경의 결말과 연결시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결과에 책임지며 도시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들이 자라면서 공유했던 신념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불안할 정도의 단호함으로 행동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했고 그 후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간접적인 증언들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짙은 분위기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날들 동안 벙커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탈출구를 찾았고 다른 이들은 다가올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성심이 파편화되었습니다. 힘러는 협상을 모색하여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보르만은 그곳에 계속 있었지만 그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탈출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폐쇄 공포증을 유발했습니다. 좁은 통로, 간단한 방들, 끊임없는 인공 조명, 그리고 지속적인 습기가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공기는 답답했으며 어떤 소리든 증폭되었습니다. 일상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맛없는 식사, 내용 없는 대화, 짧은 산책. 어떤 이들은 읽거나 쓰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책임을 할당하고 후계자를 지명하는 문서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해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비전을 온전히 유지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명령조였습니다. 붕괴는 전면적이었습니다. 벙커 밖에서는 소련군이 멈추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안에서는 정권이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내린 마지막 결정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목적을 가졌다. 폐회 연설은 없었으며 엄숙한 징후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명령을 따르고 예상대로 행동하며 소리 없이 분위기가 생기를 잃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부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장소를 떠나려고 애쓰며 몰래 빠져나가려 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피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머무르며 질문 없이 침묵 속에 기다리기로 택했다. 희망도 구원의 여지도 없었다. 그 결과는 수년간의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의 반영이었다. 그 벽들 안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었다. 단지 소수의 그룹만이 탈출 가능성 없이 종말을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방식은 그 정권을 특징지었던 스타일과 일치했다. 직접적이고 융통성 없으며 미묘함이 없었다. 일어난 일은 미리 계획된 결정의 일부였고 항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 최종 행동이었다. 그곳에서는 감동적인 작별 인사나 상징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와 빠르게 닫히는 문들로 특징 지어진 무거운 분위기만이 남았다. 기념할 만한 장면은 남지 않았고 흩어진 문서, 공식 데이터, 그리고 비어있는 방들만이 있었다. 사건 후 몇 시간 동안은 혼란이 지배했다.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 중 일부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중요한 서류를 파기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아직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중한 퇴로를 조율했다. 대부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급 계급들 사이에서는 여러 명이 일반 병사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거나 다른 옷을 입거나
신분증을 없애면서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밖에서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고 매 폭발마다 땅이 흔들렸다. 베를린의 심장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정부 청사는 통제 불능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연기, 먼지, 녹아내린 금속으로 가득 찬 공기가 통풍구를 통해 스며들었다. 지하 밀실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매 순간은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새로운 징후를 가져왔다. 벙커 안에서는 원이 닫히고 있었다. 정권의 지속을 위한 대안적인 계획이나 전략은 없었다. 일부는 군 지휘부의 남은 부분과 소통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안전한 채널은 없었다. 회선은 끊어졌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뿐이었다. 탈출에 성공한 소수에게는 여정이 짧았다. 일부는 몇 미터 가지 못해 체포되었다. 다른 이들은 잔해 속에서 길을 잃었다. 대부분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벙커에서 일어난 일은 단편적인 기록, 흩어진 보고서, 그리고 간접적인 증언을 통해서만 기록되었다. 깃발 없는 폐허, 베를린을 장악한 새로운 공포. 벙커 붕괴로 인한 침묵 후에 베를린은 평화롭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찾아온 것은 휴전이 아니라 혼돈, 공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로 얼룩진 점령이었습니다. 깃발은 바뀌었지만 폐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파괴된 도시의 잔해 속에서 체포, 억압, 약탈, 그리고 감시의 시간인 소비에트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포 중단 후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들은 NKVD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나 빵이 아니라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나치 당원, 동조자, 협력자 또는 단순히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체포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종종 재판도 신문도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 끌려나와 거리에서 구타당하거나 한밤중에 사라지는 남자들. 모든 블록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들. 한밤중에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두려움은 언어를 바꾸었지만 형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이나 생존자들이 수집한 수백 개의 증언들은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빨리 확립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수십 년 후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불과 몇 주 만에 베를린과 그 주변 지역에서 12만 건이 넘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에트 군대가 공공 건물과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는 동안 약탈은 질서 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계, 자전거, 가구를 훔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상점을 비우고 집에 침입하고 문을 뜯어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지휘나 법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약탈을 위한 공개된 들판이 되었습니다. 물건들은 매 시간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땅속 구멍에 숨기거나 정원에 묻어두며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심지어 예술작품이나 악기들도 동쪽으로 가는 기차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승리로 위장된 치밀한 약탈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군인들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틈새로도 스며들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협력하거나 고발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모든 발걸음,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서서히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며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제스처도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간에서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파괴된 도시는 내면에서도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예방을 위해 종이를 태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라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작별 인사 없이 떠났습니다. 항상 창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며 그 기억만으로도 당신은 지목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권력 구조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구호가 적힌 낡은 간판들은 러시아어로 쓰인 현수막으로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다른 규범을 담은 공고문들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당국으로 지정된 인물들이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머지않아 가시화되었습니다. 라디오가 회수되고 책들이 금지되었으며 벽화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엄격한 통제의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그곳에서는 내용이 꼼꼼히 검토되었습니다.
이전 체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는 제거되었습니다. 목표는 최근의 기억들을 새로운 공식 서사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30개가 넘는 출판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소련 정권이 승인한 것들만이 배포될 수 있었고, 이 모든 출판물은 규율을 강요하고 복종을 장려하며 사상을 통제하는 동일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은 사방이 잔해로 덮여 있었고, 거리들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전차들은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것처럼 보였고, 많은 건물 외벽은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수돗물의 흔적조차 없었고, 정의는 때때로만 공급되었습니다. 임시 주방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수거한 숯을 사용했고, 녹슨 깡통에 음식이 준비되었으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 채 폐허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적십자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도시 기반 시설의 40% 이상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도시였지만 연합국 강대국들은 이미 점령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유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시하는 구호를 반복하는 친소 독일인들과 함께 자체적인 권력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와의 협상이 준비되는 동안 병행 행정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나타나는 위원회, 이웃의회, 감시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은 무엇이든 신고하도록 장려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은 새로운 권력에 대한 헌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 활동을 하던 독일 공산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전직 당원 중 여러 명은 전환 없이 지역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련 구조는 파괴된 풍경에 맞춰 점차 형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각 구역이 진행 중인 정치 실험인 것처럼 사회주의 실험실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중 하나는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서류, 인사명단, 등기문서 및 다양한 기록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소련의 관심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데이터, 이름, 배경에 기반한 권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들은 많은 무기보다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상자들이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않고 보내졌습니다. 최근의 역사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적응해야 했고, 사물의 가치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담배는 화폐로 사용되었고, 시계는 빵 한 조각과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러시아어와 독일어가 섞여 사용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무질서 속에서 보호를 찾기 위해 소련군 병사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환이 발생했으며, 필요의 압박 아래 이전에 분명했던 도덕적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회색 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개인 일기들은 하나라도 더 살아남으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어떤 원칙보다 생존 논리가 우선했음을 반영합니다. 언론 매체는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신문은 승인을 받기 전까지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방송국은 승인된 내용만 송출했습니다. 재건정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 사이에서는 미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각 가족은 생존에 몰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도서관, 지하실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떠돌아다녔습니다. 굶주림은 이념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시작은 작은 몸짓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시 초소가 나타나고 제약이 부과되었습니다. 연합군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들은 점점 더 명확한 경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지도와 허가증, 계속되는 검사와 통제된 통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른 제복을 알아보고 특정 거리를 건너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시는 전체로서의 느낌을 잃고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로 변했으며, 각 조각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감시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더 큰 무언가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폐허는 피난처를 제공했고 무너진 계단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여성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동 주방을 즉석에서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를 정리하려고 잔해를 치웠고 다른 이들은 빌리거나 낡은 도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이전 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수정되고 검열된 자료들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에는 모든 것이 가격이 매겨지는 불법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존은 정치하는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소련의 존재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규율 잡힌 부대와 질서를 세우려 노력하는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제 없이 행동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무장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각 블록은 달랐습니다. 어떤 블록에서는 상대적인 평온함이 있었고 다른 블록에서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일부 소련 장교들은 부대의 기강 회의에 대해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피난처 역할을 했고 다른 일부는 정보 교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문, 실종자 명단, 전선 소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알지 못한 채 현재를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사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보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새로운 권력에 더욱 제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민간 대표들을 배정했습니다. 대민 서비스 사무소가 설립되었고 규정이 담긴 팸플릿이 배포되었으며 정상적인 상황을 가장하는 공지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제는 여전히 군사 조직의 손에 있었습니다. 결정은 판사나 법원이 아닌 소비에트 사령관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공개 청문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최종 결정만 발표되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그 자체로 기능하지 않고 억압적인 조직의 직접적인 연장선으로서 작동했습니다. 건축물 또한 누가 통치하는지를 반영했습니다. 이전에는 제3제국의 상징들이 휘날리던 곳에 이제는 붉은 깃발이 걸렸습니다. 무너진 동상들은 소비에트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비록 해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많은 얼굴에서는 오직 피로만이 보였습니다. 거리의 이름이 바뀌고 일부 벽은 키릴 문자로 쓰인 슬로건으로 뒤덮였으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진정한 변화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곳에서 벗어날 명확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통제는 외부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확고해졌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철사 그리고 검게 그을린 벽들 속에서 전쟁이 끝난 후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가 찾아왔습니다.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강요된 규칙만이 있었습니다. 폐허는 단지 벽돌과 콘크리트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집단 정신의 폐허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은 새로운 권력이 도래하면서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베를린에서의 최종 공세는 제2차 세계대전 유럽 분쟁의 마지막 결정적인 에피소드를 나타냈습니다. 그곳에서 소련군은 지쳤지만 여전히 단호한 제3제국의 방어 부대와 독일 수도의 통제권을 놓고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며 전력을 다해 맞섰습니다. 이 전투는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나치즘의 최종 붕괴와 그들의 팽창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프로젝트의 종말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용기가 기억되며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미래를 계속 추구하려는 의지가 새롭게 다져지고 있습니다.